어, 이제 한국이 바틀렉,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구 문제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문제 한국이 지금 발목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 취업 구조, 고용 정책, 노동력의 수급,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구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걸로 장을 마칠 건데요. 어, 우선 인구 정책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인구가 60년에 2,500만 명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국 인구가? 지금 2025년인데요. 약 5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로는 한 두 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 합계 출산율,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평생을 낳을 수 있는 그 출산 인원입니다. 그때 이제 60년대로는 6명 정도 또 되어 있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또 인구 성장률이 3%로 증가하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시대, 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어, 제가 이제 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해 있는 연령입니다. 이때는 많은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 경제가 잘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가계라고 하면은 이제 하는 가족인 거죠. 가족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출산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을 내세워서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유도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 62년에 시작됐으니까 전 2개년에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구 구조상 연령계층에서 43%를 냈다고 하면은 완전 삼각형 모형인 거예요. 밑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65세 인구가 2.9%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삼각형이죠. 지금 한국 구조는 거꾸로 그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역삼각형 모형이. 근데 지금 여기 62년부터 88년도까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37.6%로 약 5%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출산 억제 정책 덕분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960년부터 2072년도까지의 그래프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총 인구가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쭉 돼 있는데 2021년이 정점을 이루어요. 약 5천만 명, 5,100만 명이죠. 그래서 쭉 감소를 해서 2072년에 3,6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증가율로 나타낸 것이 이제 지금 오렌지 라인인데 2021년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60년대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지금 인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잠깐 말씀드린 그 테이블을 설명하는 거고, 지금 여기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14세 이하 인구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쭉 증가해서 66년도에 43.9%, 이게 14세 이하 인구죠. 했는데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가족 계획 저기 뭐야 인구 출산 억제 정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8년도까지만 봤는데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세에서 64세
이제 이게 이제 경제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죠. 이거는 이제 쭉 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출산 억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아까 6명이라고 그랬죠. 평생에 낳을 수 있는 아이가 6명이 있는데 이제 2.1명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어요. 여기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2.1명입니다. 하필 뭐왜 소수점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는 설명된 부분인데 대체 출산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 이게 안 보이네. 대체 출산율을 영어로 하면 replacement fertility rate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인구가 줄지 않고 인구 유지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1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점, 단어가 좀 잘못됐네. 2.1명인데 이게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1.1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83년에 83년에 이제 달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쭉 2.1명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참 좋은 건데 계속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2024년에는 0.8명이니까 평생에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 출산 억제 정책을 완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책은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게 맞춰줘야 되겠죠. 너무 빨리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억제 정책을 완화하게 되는 건 나중엔 사실은 거꾸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는 2명만 나 잘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접어야 되겠죠. 그런 프레이즈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의 질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그 정책으로서 보건 정책, 복지 정책을 이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이의 성비 불균형,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남자 아이 선호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균형으로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이 아들이 더 많은 거죠. 그걸 이제 그런 불균형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을 예방하고 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하고 더불어서 여성들이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취업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일도인 복지를 확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사실 낮은 상태로 이 당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거죠. 그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2005년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정책의 무드인데요. 이게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가 않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그래서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저출산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가 줄어드니까 이 미래 세대가
노인 세대를 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연금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인데 이 연금의 재정을 누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층, 젊은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도 나중에 받게 돼 있지만 연금을 지급, 뭐랄까, 그 금액을 자꾸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정이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고갈이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출산 장려를 하게 되는데 최근 2024년 연간 출생아 수가 한국이 이제 23만 명, 23만 8천 명 정도 됐고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안 되는 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 감소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정책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하면서 좀 좋아지는 출산율 다시 반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기본적인 트렌드는 아닌데 이런 그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런 것을 학습에 그럴 때 몽골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몽골은 아까 대체 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은 팽배한데 몽골도 아마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거시적으로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한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 효과를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닥치는 문제가 인구 고령화 문제죠. 이 한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령 사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가 이제 고령화 인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65세 인구 비중이 7%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영어로 aging society.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14%가 되면 고령화가 화자를 빼고 고령사회, aged society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시 20%가 되면 앞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상의 단계는 없어요. 초고령 사회. 근데 한국이 이 단계를 굉장히 빨리 달성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8.3% 됐습니다. 99년이 6.9%니까 7%는 달성이 안 됐는데 2000년도에 7%가 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3년 후인 2013년에 14.2% 드디어 고령 사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0그로부터 8년 후에 2021년 20.4%로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갈수록 이거는 이제 출산율 반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전체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 단계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선진국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매우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그냥 통상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잡을 가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구라고 보는 거죠.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를 크게 두 가지는 나눠요.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요. 그 B라고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군인들도 경제활동 인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도 이 안에도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감옥에 계신 분들도 역시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눠져요. 경제활동 인구를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취업자와 실업자. 그러니까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돼요? 취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면 취업률이 되겠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취업자는 감소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실제 경제 성장하고 이 GDP 65세 인구의 비중과의 관계인데 먼저 증가율 텀으로 한번 보겠어요.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65세 인구 비중으로 한번 볼 건데 실질 GDP 증가율하고 65세 이상 증가율의 관계를 볼 거예요. 한국만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Y축은 GDP 증가율이고 X축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에요.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네거티브하게 나왔죠.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하고 실질 GDP 증가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나오는 거죠. 인구가 65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인구 증가율이 아니라 65세 인구 비중, 쉐어가 증가하는 거하고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냐면은 사실 이 증가율과 증가율과의 관계를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 유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통상적으로는 인구 고령화하고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볼 때는 65세 인구 이상 인구 비중하고 GDP 증가율을 봐요. 그 여기 증가율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베타로 돼 있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한국이 마이너스 0.65로 돼 있어요. 베타 값이 마이너스이면서도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은 어때? 미국 한 0.3 정도 되고 일본도 0.3 정도 됐어요.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줬다. 보면은 확실히 네거티브한 관계가 거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 말고도 그냥 쫙 드러나잖아요. 65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GDP 증가율이 감소한 관계 그 보여지게 됩니다. 캐나다는 약간 좀 누워 있죠. 약간 누워 0.3 정도 됐고 프랑스도 0.5 정도 됐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독일도 마이너스고 이탈리아도 마이너스고 일본도 마이너스예요. 영국도 그렇고 영국 많이 누워져 있죠. 0.38 정도 됐고 마이너스. 미국은 0.34 정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몽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몽골도 분명히 고령화 비중이 있을 텐데 65세 이상 인구 이것과 몽골의 경제 성장률과 관계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강도로 베타 값이 추정이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아,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요것만 요 챕터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추정을 한 그 모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GDP를 N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N은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예요. 인구 1인당 GDP 증가율이죠. 델타 로그로 쳤으니까. 그다음에 베타1의 그 X 값은 뭐냐면 N65를 N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65세 인구의 비중인 거죠. 얘네 증가율인 거죠. 얘 증가율.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GDP를 L로 나눴어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자인데 취업자 1인당 GDP 이게 노동 생산성이죠. 이 노동 생산성을
과연 65세 인구 비중에 대해서 리그레이션을 해본 거죠. 세 번째 식은 L을 N으로 나눴어요. 여기 L은 취업자고 N은 인구니까 이거를 아, 이거를 고용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률. 그러니까 인구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그 고용률을 65세 이상 고령화 비중으로 레귤레이션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결과적으로 1인당 GDP가 취업자 1인당 GDP와 그다음에 고용률로 분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리그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OLS 최소화성법을 한 거죠. 1인당 실질 GDP의 베타1의 계수값이 마이너스 0.39,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베타2의 계수값이 회계 계수값이 마이너스 0.36, 고용률은 마이너스 0.0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여율 개념으로 보면 마이너스 0.39를 100으로 넣고 봤을 때 마이너스 0.36은 92.3이고 마이너스 0.33은 7.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5세 고령화 인구가 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이들의 복지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을 먼저 높여서 경제가 활성화된 상태가 돼야 이 60 고령화 인구를 그러니까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이 1인당 실질 GDP 증가에 굉장히 큰 기여를,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하는 것이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이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이해 노동력 감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지금 제가 접을 건데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인구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생산성 문제, 이 문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